그러면 이거 시작된 거죠, 목사님. 네. 네.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것도 어떤 그 화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비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제를 제시했다라는 점에서는, 그리고 그 화제가 그냥 무시되는 화제가 아니라 결정적 화제가 된다. 21세기 현대 철학 언어학에. 네, 오늘 지금 페르디낭 소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페르디낭 드 소시르, 이런 언어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차신준 학자가 했던 블로그가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서 요거 인용하면서 날아가 볼게요. 제네바 출신이고요. 1901년에서 13년까지 제네바 대학이다. 이 스위스 쪽이죠. 이제 스위스에서 사실은 의외로 학자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예, 음악가들은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철학자는 스위스입니다. 그렇죠. 예, 철학. 그분은 근데 개혁 신학자라서 철학자이기도 하죠. 네. 자, 그래서 뭐 탁월한 업적이래요. 근데 탁월한 업적이긴 한데 이 사람도 책을 딱 하나밖에 안 썼어. 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책 한 권 쓰기도 어려운데 우리 유진이나 인선이 벌써 2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소시르를 넘어섰다. 뭐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진혜 대표님도 이제 평생에 딱 한 권 써서 탁월한 업적 뭐 이런 거 나와야죠. 네. 너무 많이 쓰는. 그러니까 저는 쩌리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써서 별로 가치가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가 좀 이따 요 랑그나 파롤 여러 말씀을 드릴 텐데, 이분의 업적이 어에 영향이 있냐? 그 언어학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이 구조주의자의 기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현대 철학은 거의 다 구조주의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뭐 롤랑 바르스라든지 뭐 미셸 푸코, 더 나아가서는 자크 데리다, 뭐 이런 철학자들은 모두 구조주의, 초기 구조주의, 뭐 후기 구조주의 그렇게 나눠지는데 구조주의 학자들이라고 불리는데 구조주의의 초석을 이렇게 이루었다. 구조주의 예. 조금 설명해 주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구조주의와 비구조주의가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구조주의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구조주의라는 거는 이른바 약간 융론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그 인간의 사회나 세계나 개인을 구성하는 그 스트럭처, 그러니까 기본 구조가 결정되어 있다, 완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구조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 건물로 네.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조주의의 대표적인 네. 건물 건축들이 있죠. 그렇죠. 뭐 프랑스나 그리고 저기 유럽에 보면은 스페인의 그 예. 뭐죠? 가우디요? 아니죠. 가우디 가우디 아니죠. 무슨 박물관 진상인데. 저기 구 어쩌고 저쩌고. 예. 네, 생각 안 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구겐하임. 구겐하임 맞아요. 구겐하임 미술가 설계한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프랑크 게리. 해체되어 예. 보이는데 사실 이 구조주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존의 틀을 깨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네. 그게 중심을 잡고 있을 수 있도록 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구조주의 성향이 있는 편이에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도 그 시스테믹하게 네. 세계를 접근하니까 구조주의가 있고, 그게 구조주의에 또 비판적으로 나온 게 후기 구조주의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구조가 없고 구조는 계속 변화한다. 근데 그것도 역시 구조를 긍정하는 태도죠. 그래서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의 초석을 이룬 게 바로 소시르의 언어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이분에 대해서는 뭐 별로 가십거리가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해, 그냥. 그랬는데 뭐가 평범하지 않냐? 자기가 책을 안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안 내고 그냥 강의만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실은 이 소시르의 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책을 냈어요. 이게 뭐냐? 일반 언어학 강의다. 아주 딱딱한 주제, 딱딱한 책이죠. 일반 언어학 강의. 이 책만 낸 게 아니라 뭐 또 나중에 또 평가한 게 뭐 교양 언어학인가? 제목은 또 다를 거예요. 그렇게 내는데, 그러니까 결국 딱 2권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낸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냈는데 처음에 한 10년 동안은 아무 반응이 없었대요. 예. 아마 저 같은 성격이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책 냈는데 10년 동안 아무 반응이 없으면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예, 소시르는 뭐 그래도 돌아가셨으니까. 본인이 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러겠죠. 그랬나 봐요. 예. 근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야콥슨이라는 또 언어학자가 있어요. 그 야콥슨이라는 학자가 이 소시르 인용을 마구잡이로 진짜 공격적으로 인용하기 시작하면서 소시르의 이 언어학이 기호학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뭐 요 정도가 되겠고. 사실은 그때까지는 왜 10년 동안 그게 네. 사장돼 있었을까? 근데 뭐 물론 언어학이라는 것 자체가 대중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호학이라는 어떤 의미 부여가 그 당시 이전에는 네.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기호학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이 네. 사람의 발견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해놓은 것을 후기 사람들이 발견한 거죠. 네, 제자들이. 맞아요. 근데 그 기호학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는 언어를 생각하면서 기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봉인 해제가 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맞아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시르가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이 공시적 언어학이 소시르의 가장 탁월한 이론 중에 시작점인데 뭐냐면 그 19세기까지, 그러니까 19세기 언어학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이전까지를 다 얘기해요. 근데 19세기 언어학은 뭐에 집중했냐 하면은 그 음운론이라고 인간의 목소리나 발음에 따라서 이제 이른바 기표가 형성되잖아요. 엄마, 아빠, 나무, 사과.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사회나 공동체가 사용하는 그 뭐 문자나 문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법들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변천되어 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리고 뭐 미국의 언어와 뭐 브라질의 언어, 라틴어나 뭐 영어 이런 어떤 그 언어의 차이를 비교하는 그러한 언어학들이 거의 주류였어요. 그랬는데 소시르가 말하는 이 공시적 언어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 과정에서의 의문론이나 문법의 변화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그 특징적이고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시적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횡단적으로 그러니까 언어는 다 다를지라도 국가와 언어마다 그 국가와 언어가 갖고 있는 쓰임새에 공통점이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어의 네. 본질이 뭐냐? 그렇죠. 부분을 질문한 거죠. 예, 언어의 본질. 아니 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아이고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의해요. 자, 역사의 한 시점에서 언어 상태를 정태적으로 포착하는 언어학.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어, 라틴어 그런 어떤 언어가 다른 거를 비교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언어는 하나의 정태적 규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호학도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정태적 규칙. 자, 그 정태적 규칙이 뭐냐? 이제 두 번째, 이 파롤과 랑그예요. 이것도 소시르가 이제 창안한 개념이더라고요. 어려운 말이라서 중국 사람이 쓰시기 좋아하시죠. 네, 이거 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강연할 때 괜히 랑그 어쩌고저쩌고 파롤 이렇게 하면은 막 이게 사람들 눈이 반짝반짝하고 뭐 그러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별거 없는데 철학은 별거 없지만 중요하면 자기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소시르가 발견하고 구분한 거는 바로 이 랑그와 파롤인데. 랑그와 파롤에서 자 랑그가 뭐냐면 랑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기지할 때 랑그. 뭐 맞아요. 거기서 출발하는데 소시르가 생각하는 랑그는 하나의 규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유진 씨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눌 때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표의 규칙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규칙들. 밖으로 표현된 거. 네.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네. 얘기하면 네. 이제 그 언어의 약속들이 있는 거죠. 네, 언어의 약속으로 통용되어 있는 거.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랑그고. 기역, 니은, 디귿, 네. 리을 뭐 이런 자료를 네, 그렇죠. 그렇게 딱 규칙들. 그리고 뭐 우리 현대 시대에서도 사용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뭐 자동차, 아이패드 뭐 이런 거. 그게 랑그예요. 그리고 파롤은 뭐냐면 그 랑그를 사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 안에 있는 네. 의미죠. 네. 간단한 거.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네. 이게 겉과 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럴 수가 운전의 있어요. 양면성 같은 그런 네. 관계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이 천신준 학자가 잘 구분한 게 이거예요. 축구 경기로 보면 경기 규칙이 랑그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 뭐 운동장이 있고 심판이 있고 골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규칙 안에서 계속 전술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축구라고 했을 때는 축구의 규칙은 다 정해져 있는데 랑그는 정해져 있는데 매번 매 순간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 드러나는 스토리텔링이.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소시르가 구분한 방식인 거죠. 랑그와 파롤. 랑그를 벗어난 거는 그렇게 되면 이 언어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은 랑그라는 그 그라운드에서 다양한 파롤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 안에서 축구장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공을 들고 치기 시작했다. 이러면 이제 농구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축구라는 범주를 벗어나게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조금만
또 앞서서 좀 얘기를 하면은 그 랑그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제 분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 규칙 자체에서 만약에 여성 비하적인 규칙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여성은 처음부터 여기 시작하고 여기 시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랑그가 정해져 있다면 거기서 아무리 빠롤이 창조적이고 저항적으로 움직인다 해도 그 랑그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인식을 우리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시르가 처음으로 제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스포츠를 봤을 때 예전에는 우리는 권투가 있고 뭐 태권도가 있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격투기라는 게 또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규칙의 변종. 격투기 같은 경우면은 이거는 룰이 안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새로운 이 랑크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이전에 있던 파롤들은 그 안에서 움직이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소시르의 위대한 면은, 그러니까 혁신적인 면은 사람들은 그 전에 철학자들은 항상 생각이 언어를 앞선다라는 느낌이나 인식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파롤이 먼저다.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표현되는 거다라고 봤는데 소시르는 반대로 랑그가 주어졌기 때문에 파롤이 나온 거다. 이거 굉장히 이거는 이제 20세기 이후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여성학적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관점이죠. 예. 왜냐면 그 룰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나 또 뭐 이런 사회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한 저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룰이 주어졌기 때문에 생각이 움직일 수 있었다. 랑그가 없었을 때에는 파롤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소시르가 주장한 혁신적 그 제안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뭐 비판이 나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구분 자체가 이전에는 사실상 언어의 구분에서는 없었다는 거. 네, 그게 좀 혁신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가치가요. 이 가치도 묘한데 이거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가치가 절대적인 어떤 필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거래요. 그냥 쉽게 말하면 페르, 메르 이게 제가 불어인데 발음이 잘 안 됐는데 진영 씨 안녕하세요. 진영 선생님께서 갑자기 입장하셨어요. 역시 돌연 입장하시는 이런. 아니 왜 갑자기 또 화면이 사라져 또. 네, 부끄러워. 여기 이제 소극적 시차성이 아마 그 얘기 같아요. 네, 이건데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그 언어학에서는 그러니까 소시르 언어학이 아닌 언어학에서는 그 언어의 그 기호 자체에다가 뭔가 권위를 많이 부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기호가 있으면 그 아버지라는 기호 자체가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소시르가 생각한 거는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머니의 반대나 어머니와 차이가 있는 단어. 그러니까 차이를 둠으로써 언어의 가치를 정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묘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네요. 아니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하시면은 아니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 임금님 뭐 이런 사람들을 그쵸. 갑자기 임금님의 얼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말의 자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렇죠. 죄송해요. 신학적으로도 되게 흥미로운 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옛날에 되게 막 그 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되게 존엄하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이름도 못 불러가지고 막 여호와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소시르의 이론에 의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러면 인간의 반대되거나 인간과 차이나는 개념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언어 가치. 소시르가 이제 중요한 언어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더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드러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언어 자체나 기호 자체가 권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콘이 되고 이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시르의 이론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그건 하나의 차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하나의 차이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중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근면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 단어, 언어 자체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 보니까 계급이 나뉘죠. 그렇죠.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는 사람, 어려운 말을 써야 굉장히 이제 훌륭하다. 제가 좋아하는 못 알아들을수록 저분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라틴어 성경을 읽는 신부들이 고급져 보이게 된 것도 그렇죠. 사실은 그 언어를 쓰지도 않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말을 실용화하지도 않는 언어의 그 엘리트죠. 언어로 이제 자기들의 존재를 분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나오면
사실은 표현되어지는 어떤 단어 자체, 언어 자체보다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얼마만큼 해석하고 풍성하게 하느냐가 사실은 언어 구사의 의미가 달라지는 네, 거죠.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쉽게 그래서 이게 바로 언어 가치의 특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기호의 자의성도 이게 또 혁신적인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기호 작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조금 빠져 있는데, 그 소시르는 또 두 개로 나눈 게 기표와 기의를 나누더라고요. 그걸 이제 불어로 말하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시니피앙이 기표, 시니피에가 기의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네. 하면 기록에다가 네. 의미, 네, 의미. 아니면 표기, 네, 표자 표기와 쓰냐. 표현.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예전에 의문론이나 언어학을 이제 주장하게 되면 이게 컵이잖아요. 그러면 이 컵이라고 부르는 거는 기표인데 컵. 그러면 이 컵의 쓰임새를 얘기하는 게 기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전통적인 이제 언어학은 컵이라고 불리는 기표 자체에 기의가 같이 함축되어 있다. 이런 의미인데 소시르가 얘기할 때에는 이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우연이 있을 뿐 필연성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컵이 아니라 다른 기표로 불리고 다시 쓰여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한 근데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네. 굉장히 흉하게 얘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니 뭐 칼이라는 게 들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주방 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너무 보편화되고 우리의 언어 속에서는 당연하지만 네.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마치 네. 친동설과 지동설과 같은 그런 차이.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되죠. 사람들로 하여금 네. 언어의 체계에 대한 굉장한 흉명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이게 책으로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라든지 네. 그리고 본인이 이거를 써서 뭐 퍼트려야 될지 이런 의지가 없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바로 기호의 자의성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컵이 만약에 이 기표의 표현이 달라지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와 이 다섯 번째 의미작용 나오는데 의미작용도 이게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소시르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이 기표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기의 자체의 그 흐름과 관습들을 중시한다면 이 기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표의 두려움으로부터 기의를 어떤 면에서는 해방시키는 활동이 바로 의미작용이다. 뭐 이렇게 보고 왜 있어요. 중요할까요? 네. 왜냐하면 기표에 대한 자유로움. 이 기표의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소시르가 지적하기로는 만약에 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칼이 갖는 쓰임새가 어떤 문화권이나 어떤 시스템에서는 그 칼이 정의의 칼로 이제 아니 정의, 심판, 혁명 그렇게 쓰이기도 한데 또 어떤 문화권이나 어떤 공동체에서는 백정에 살육하는 도사라는 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의가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 기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에. 그래서 이후에 죄송해요. 심리학자 락항은 그 기표 자체가 상상이고 판타지다. 그 기표의 허울을 빼야 된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프로이드가 말한 남근 중심주의를 이제 비판할 때, 그 페니스 일방성을 중요할 때 페니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기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관습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죠. 사실 이 자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의 자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되어진 어떤 기표들. 지금 우리가 만국 공용어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사실 이런 자유함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 당시에 뭐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우리 언어가 사실은 왜냐면 언어마다 그러면 기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표의 우월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계급이라든지 아니면 단절이라든지 혹은 장애인들이라든지 지금 우리는 수화를 각각 언어로 또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세상이 열리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원리들에서 조금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기표와 기의가 우연에 의해서 결합된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한 존재의 그 이름에도 결정이 돼요. 만약에 박유진이다라고 했을 때 박유진이라는 기표가 바뀌어도 사실은 박유진이라는 것 안에 있는 존재의 기가 바뀌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심지어 성조차도 이게 성으로 규정되고는 박씨 뭐 이런 혈통조차도 자의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이름 따라간다, 뭐 인생이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명학 뭐 이런 거 하죠 많이. 예. 그리고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되게
아주 민감하고 불순한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버지란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라 부르지 말자, 하나님을. 하나님 어머님. 예, 아니면 오빠라 부르자, 뭐 형님이라 부르자, 친구라 부르자,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면 네, 네. 예, 갑자기 이준혜 대표님은 입을 막으시면서 뭐 오빠라 그러니까 좀 오빠 하나님 뭐 좀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의미작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표와 기의가 결합되는, 그래서 그 기호학의 본질이 기표와 기의가 결합돼서 우리가 언어 활동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활동의 과정을 사인, 기호학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그 기호가 이제, 그런데 이 기호학의 본질은 기표와 기의가 어떻게 결합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어떤 관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게 기호학이고, 그러한 연구의 어떤 체계성을 갖춘 게 바로 구조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학자 중에, 인류학자 중에 레비스트로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아프리카 열대우림의 민족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그들 민족의 의미작용들을 이제 다 파악을 했던 거죠. 예. 인류사회학에서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연구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까지는 연구했을 때 어떤 연구 대상화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네. 근데 레비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인류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었지만 거기 가서 몇 년을 살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의 대상화가 아니라 자신이 그 연구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의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지금 소실이가 얘기했던 그렇죠. 언어 자체, 우리에게 들려지는 언어가 아니라 네. 그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 의미를 네. 파악할 때 맞아요. 진짜 연구가 예. 이루어진다. 맞아요. 부분을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고, 그 의미작용 중에 우리가 또 신학적인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권에 갔을 때 사실 선교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거기에 문화권에 있는 의미작용을 이해하지 않는 채 그냥 하나님의 복음입니다라고 이거를 주입하는 행동이 상당히 그 폭력적인 선교가 되는 거죠. 근데 뭐 1차 적인 선교 시대에는 거의 다 그랬죠. 예, 폭력적 선교. 근데 이 소실의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의미작용을 성찰을 하면 그 문화는 어떤 의미작용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서 어떤 랑그가 형성되어 있는가. 만약에 이슬람 국가라 그러면 이슬람의 랑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이해한다면 보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뭐 캐리그마, 하나님의 이해를 할 수 있는 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이른바 이제 토착화일 수도 있고, 뭐 그런 화두를 여러 가지로 제시해 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뭐 네. 제적인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조금 칭찬하고 넘어가자면, 네, 칭찬하셔야죠. 사도 바울이 뭐 로마서도 그렇고 성경 쓴 부분을 보면 각 그 지역에 있는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의 신학체계 속으로 같이 접목시키거든요. 네, 그렇죠. 아리네에 가서도 이름 없는 신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야 그거는 없는 거야. 야,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왔으니까 너네 이거는 다 하나님으로 유입돼야 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것이 어떻게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연결시켜주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기표와 기의를 그렇죠. 결합시켜주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이 훌륭한 거는 이제 보통 제가 좋아하는 요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림을 그려요. 환상의 세계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했던 행적들 속에서의 어떤 표현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걸 해체시켜서 그 의미를 끊어오려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새로운 표현들. 그게 이제 기표를 새롭게 하는 거죠. 예, 그 기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제 계열체와 통합체라는 게 있는데, 시스테믹과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거는 파롤과 랑그라고 좀 유사한 거예요. 근데 기호로 이제 표현을 해서, 계열체는 기호들끼리 선택을 해서 유사 언어군을 형성하거나 뭐 아니면은 반대 언어군을 형성하거나 하는 의미를 계열체라고 표현을 해요. 패러다임. 그러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 오빠, 형 뭐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계열체, 패러다임이라고 본다면, 통합체는 그 계열체들 속에서 표현해서 조합이 되는 문장. 예. 그러니까 주어진 랑그가 있다면 아까도 파롤처럼 그 계열체 안에서 자신이 그 계열체를 바라보거나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쓰임새들.
그게 이제 통합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계열체와 통합체는 근데 이제 소실의 이론에서 이거는 조금 정립이 덜 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거를 이제 라캉이나 여기 보시면 로만 야콥슨이라는 이제 이 구조학자가 이거를 발전시켜요. 근데 발전을 어떻게 시키냐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발전을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소시르가 패러다임과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후의 학자들은 그걸 자신의 어떤 논리와 이론에 맞게 변형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이어서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 국문학자가 쓴 요거 블로그인데 요것도 괜찮은 게 여기서 몇 가지만 아까 알지 못했던 거 말씀드릴게요. 네, 일반 언어학 강의 소개를 잠깐 들었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그 메모를 모은 마치 비트겐슈타인도 메모가 모여서 책이 된 것처럼 이것도 마지막 강의라고 해서 이제 짧게 된 게 민음사에 발표가 되어 있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네. 것 같아요. 이렇게 기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네. 사실 해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뭘 말해도 사실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자기가 네. 글씨로 뭔가를 계속 남긴다. 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남겼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 사람이 지금 얘기했던 것도 예. 근데 이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뭐 이런 거.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개라는 발음. 그래서 우리가 개를 떠올리게 될 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심리적 차원까지 좀 지배가 되는 거죠. 약간 친숙한 반려견의 이미지, 개. 그런데 러시아로 가면은 이 개가 반려견인데 조금 더 차이와 변별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쓰임새가 다르더라고요. 그 늑대로부터 뭐 아니면은 뭐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존재.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남미로 가면은 개가 좀 천대받는 느낌? 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차이들에 대한 의식 구조를 이제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기표와 기가 소시르가 말하는 대로는 이게 우연으로 묶여 있다. 예. 그리고 이 언어 기호는 심리적 결과물이 된다. 이렇게 우연이라는 지금 것을 여기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럼 아무거나 조합하면 그냥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네. 이 우연이라는 것은 마치 뭐 운명을 얘기할 때라든지 이런 네. 데처럼 어떤 조작이나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게 자리매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표와 기의가 형성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할 수 있지만 인간이 뭔가 컨트롤 타워가 생겨서 그거를 통제해서 나오게 되는 필연적 인과관계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어떤 한 언어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네. 굉장히 오랜 세월 아니면 교육이라는 어떤 제도 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네. 다양한 것들이 요소가 같이 맞물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도 정말 그 흥미로운 것은 이게 이제 저는 신학의 포인트로 갈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만국의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네. 그 언어들이 통역이 되고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소시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빠롤과 랑그가 있다는 거죠. 공통의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누구나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비록 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네. 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 네. 똑같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있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네. 다 침묵하고 있어도 지난주에 우리 침묵했는데 네. 침묵하고 있어도 소통될 수 있는 네. 의미들이 있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또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이거 얘기 좀 질문하고 나눌게요. 김대식 박사님이라고 이제 진보신학 하시는 분인데 함석헌 평화연구소에서 이제 원자력 기호학을 이제 테크놀로지로 이제 분석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이 소시르의 언어학을 이분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소시르 언어에서 중요한 거는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다. 기표와 기의는 컨텍스트에 의해서 변화할 수가 있다. 장미꽃은 사랑, 화해, 축하, 감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신자는 언어를 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수신자는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인데 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의 태도와 인식에 의해서 이것이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소시르에 대한 언어학을 우리가 이제 발전적으로 규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거를 발전적으로 이제 생각해 본다면 이 랑그의 활동에 대해서 의심해 보는 아니면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왜냐하면 이 랑그의 이데올로지적 기능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대중조작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랑그로 인해서. 그렇죠. 네. 이만 학생들이 사실 요즘 보면 거의 욕을 앞에
접두에다가 접두어처럼 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음. 근데 우리가 들으면 다른 세대가 들으면 왜 그럴까지만 네. 자기들의 리그에서는 그 말을 안 쓰면 이 다른 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표기들을 약속처럼 같이 포함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여기 원자력에 대한 약간 비판적 입장인데 뭐냐면 원자력에 대해서 인간이 그리고 한국 사회가 두 가지 기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기의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 또 하나의 기의는 안전을 주고 문명과 그리고 성장률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는 그러면 그리고 이 원자력을 그럼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원자력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편리하고 안정적인 걸로. 그래서 우리가 수력 원자력 발전소의 엠블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머니의 모태를 상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자력은 정말 안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것과는 좀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기의, 이 삶의 여러 작용들과 우리가 기호를 통해서 지배받고 있는 그 장치, 기표의 장치들이 괴리감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 지금 정부도 사실은 네. 이게 지금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정말 중요한 게 그 각자의 입장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 지식인이 된다. 그리고 이게 분별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거냐 이거냐라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가 좋으면 원자력 나빠요 이러고 또 이쪽 정당이 좋으면은 원자력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명화를 시키고 대중들을 음해하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호와 기의를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철학적 사유가 더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의견과 표현이 뭐냐. 그렇죠. 라는 부분을 꿰뚫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김태식 학자의 이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해요. 수신자는 수신자는 자신이 받은 기호를 해독하는 비판적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또 신학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기표가 뭘까라고 봤을 때에는 저는 성경의 문자라고 봐요. 그게 이제 기표, 시니피앙이라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시니피에를 우리가 어떻게 풀이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 빠로를 이런 거죠. 빠로를 해나가면서 그 랑그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랑그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기표의 규칙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게 이제 이른바 메타 퀘스천인데 그 메타 퀘스천까지를 같이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성경을 읽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시르 언어학을 통해서는 조금 얻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라고 했을 때 그 가장 큰 전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나가 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 표현되는 언어들의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먼저는 깨져야 이거는 다 우리가 이 믿음 그럼 이건 너무 좋은 말이야 라고 하는 이 약속들을 한 번은 다 해체를 해야 사실 그 속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한참 아마 소시르 이 당시가 막 굉장히 교편적인 시대가 열리기 직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아방가르드 뭐 이런 문화 사조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런 시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잡지책 같은 데서 글씨를 막 오려요. 그리고 한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서 그 글씨를 막 뿌려요. 그리고 그걸 주워 담아요. 그리고 종이를 또 다시 다 붙여요. 그리고 이게 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어떤 퍼포먼스로 시인들이 그래서 그런 시인들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 방언을 그냥 막 기록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퍼포먼스가 의미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이미 내가 이거는 예수님 그럼 무조건 이거는 이 단어를 신봉해야 돼. 이런 단어가 아니고 이런 거를 산산이 사실은 해체를 하고 진짜 내가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누구지? 뭐지? 라는 질문으로 들어가는 그 수술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화면은 잠깐 껐고요. 잠깐 요거 그래도 요거 보시면서 얘기 잠깐 할까요? 다시 한번 요 소시르 사진은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 끄고 하자 이게 그렇죠? 네네. 예. 네. 네. 끄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신앙 활동을 할 때 이제 좀 적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요. 신학 해석을 할 때 저는 한 가지 이제 이런 부분의 해석이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주로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엘로힘이나 여호와가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작용이 대부분 다 포지티브 하잖아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와서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거기에는 뭔가 좋은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소시르적 관점으로 중립적으로 본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의 속에서의 의미작용을 일으키는 것만으로 성경의 텍스트가 다 채워져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그런 걸 볼까요? 그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보면은 그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어떤 그런 텍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때 그 기표, 그때 엘로힘이 만약에 무조건 다 포지티브하게 본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이삭을 죽여도 부활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규칙으로 엘로힘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한 번씩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특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성신학적 논의가 왜 필요하냐면은 다분히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쓰인 당시의 언어가 어떤 의미에서 기표가 남성 중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기표 자체가 지금 남성 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이미 의미 작용이 하나님은 남자일 거야. 하나님이 남자라고 했을 때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해 주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는 가치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건 남성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다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잘못 다시 여성주의로 돼버리면은 이걸 역전시켜서 그럼 여성의 이데올로기로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똑같은 게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단순 리플레이스먼트가 되는 그렇죠. 거죠. 맞아. 남성 이게 기표, 권력, 기의인데 여기서 남성이라는 기표만 빼고 여성이라는 기표만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죠, 그냥. 이거는 이게. 사실은 그렇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돼야지 라고 해서 다른 걸 했지만 사실은 동일한 짝을 이루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남성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런 배경에 있어서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 그러면은 그 이하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도 결국은 그 전제를 이해하고 이거는 박씨 집안에서 나온 이야기구나. 그렇다면 박씨 집안이라는 거를 거두고 그 안에 박씨가 아니어도 이씨여도 김씨여도 가질 수 있는 그 진짜 안에 있는 속성이 뭐지?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라는 의미를 그 껍질을 깨고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생기는 거야. 그 에센셜을 찾아가는 과정? 그렇죠. 그게 이제 성경을 읽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박씨 집안에 썼으니까 이거는 이씨 집안에 의해서 다시 쓰여져야 돼. 이렇게 되면 사실은 게임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진짜로 발견하려는 그 본연의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든 사실 껍질은 벗기라고 있는 거지. 그 껍질이 달라진다고 속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 사람이 사실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소시로야 이제 이른바 무신론자니까 이제 그런 인식까지는 없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구조를 발견했다는 거는 저는 그래서 혁신적이라고 봐요.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스니피안과 스니피의 구분이 그 소시르 이전만 해도 상당히 모호하더라고요. 아예 엄격히 구분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사과라고 했을 때 아니 컵이라고 했을 때 컵이라고 딱 하면 이미 기표와 기의가 다 붙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표적인 부분들로 사람들에게 아까도 우리가 원자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기의적인 것까지 조작할 수 있는 게 사실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이 사회 구조가 그렇고. 그렇죠.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제가 지금 뭡니까? 비타 500. 비타 500. 그 소시가 회자되는 이유는 비타 500을 만드는데 왜 병을 이렇게 갈색으로 하며
이게 주황색을 쓰며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왜 소시리를 연구하냐 그랬을 때 이 기호적인 부분에 의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느냐. 뭐 그렇죠. 왜 화장품 광고할 때 그 송혜교 같은 사람을 씁니까? 그 기호거든요. 이 화장품 이거를 바르는 순간 저 여자처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런 기호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기의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게 이 시대에 너무나 산처럼 두껍게 이 껍데기를 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성경에도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적용을 많이 하죠. 성경에 있어서도 사실은 아무리 아니다 하더라도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 랑그의 표현적인 부분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반면에 우리는 이럴 수 있죠. 말씀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교감하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도 그 말씀을 계속 울리게 하는 거고. 그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잘 우리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기표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회에 대해서 더 다시 생각할 수 있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랑그와 그 속안에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 이 과정들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아는 게 맞아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나 언어에 있어서 이제 이 랑그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규칙이나 구조를 조금 더 풍성하고 깊게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 빠롤의 그 오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진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빠롤, 곧 생각의 어떤 결은 A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내가 알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는 기표의 한계 때문에 A가 전달이 안 되고 그냥 B나 C로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오해가 생겨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소통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통의 오해들을 많이 일으키고 특히 젠더 갈등에서는 그런 게 더하고요. 왜냐하면 남성이 받아들이는 꽃이라는 개념과 여성이 받아들이는 꽃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남성에게 꽃은 능동적이 돼요. 내가 사서 줘야 되는 거. 이게 근데 여성들에게 꽃은 내가 받아서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존재를 인정받는 방식이 이렇게 규정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에 대한 방식들, 그 파로를 지배하고 있는 랑그의 규칙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전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머니와 밥상 이런 네, 그렇죠. 어머니는 밥상을 차리는 사람, 아버지는 밥상을 받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나 많이 침투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르르 들어오는 그 의미들도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이냐. 근데 저는 사실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조라가 인간은 사실은 이 구조화된 세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구조에 다른 차원이 있다. 아까 우연이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인간의 이 구조 속에서 사실 우리는 구조 없는 구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로 유입되는 것을 사실은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떠함을 계속해서 성찰하는 것도 굉장히 인간이 해야 하는 과제다. 그렇죠. 유의미한 활동이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저 이진혜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먼저 퇴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마무리 발언을 부담스러워하셨기 때문에. 처음도 부담스러워. 저는 들으면서 이 언어에 있어서 수화가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은 파로를 어떻게 전달을 할까? 그러니까 뭐 이 정해진 그들만의 그게 있겠지만 수화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렵겠다. 맞죠. 제약이 따를 수도 있겠다. 예, 그러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수화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파롤과 랑그를?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이제 옆에서 막 수화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질병본부 거기서 나올 때도 이제 막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수화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잘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저는 수화를 모르는데도 그 사람의 표정, 어떤 모습, 표정이 그게 뭔 말인지 대충 와. 그러니까 저는 맞네. 이 수화가 어쩔 수 없이 훨씬 더 직관적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때려서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이래가지고
맞네. 예, 그 예. 얼굴을 보면 아프다라는 게 다 나와. 풍성하네 그래서 표정이. 어떤 면에서는 네. 그 사람들의 언어가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우리는 기의적인 거를 그들이 더 표현을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표현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눈으로 보여야지만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언어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직관적으로 서로의 소통을 맞출 수 있는 데에 이게 그 포커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들의 언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말로 흘려버리는 무수한 이야기들보다 더 명료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해요.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마디를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를 요약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너무 요약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정말 거두절미하고 자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이러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꼭 저를 디스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끝에 이렇게 딱 정리하면 사실 네. 한 문장밖에 안 되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 막 10문장을 쫙 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 우리 배움의 또 엘리트주의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화를 생각할 때 사실은 처음 이 수화라는 거는 보이는 세계에서 서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말 눈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얘기하는 거 보세요.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맞아요. 진짜 아이 컨택이 안 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소시르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어떤 언어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왜냐면 말을 하지 않아도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나오는 언어의 효과, 소통의 효과는 저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요즘 그래서 수화 잘하는 사람 나오면 나는 그거 봐요. 예. 그 사람이 막 아프다, 막 쓰러진다, 막 불쌍하다, 막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하연 씨 제일 궁금한 하연 씨 의견을 하연 전도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결혼식을 앞둔 결혼식을 앞둔 결혼식이란 이 거대한 그렇죠. 기호를 앞둔 기호 작용 그래서 결혼의 의미 작용을 한번 해석해보면 갑자기 결혼식 하니까 이 네. 결혼식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표에 대해서 기표. 그렇죠. 회의감이 기표. 어마어마한 진짜 어마어마한 기표죠. 아버지에게 결혼식이라 네, 어머니에게 예, 결혼식이라 진짜. 자식에게 결혼식이라 맞아요. 기의가 없는 이 기표적인 이 결혼식에 대해서 물론 결혼식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이제 결국에는 신학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항상 그 발전되어가는 과정은 결국에 기표가 확대되었다가 그 확대돼서 본질이 호도된 그 기표를 다시 기의로 돌아가는 과정의 반복이잖아요. 그렇지. 그게 뭐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근데 결국 교회 안에서도 어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어떤 사역자라든지 아니면 직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자체가 기표화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이제 기표화가 됐어. 그런 그렇죠. 권력의 기표화가 되는 그 순간이 교회 안에서 너무 이제 팽배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의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조차 기표에 매몰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보는데, 그게 결국엔 소시르가 얘기하는 그런 랑그의 그 틀을 자기들이 왜곡을 이미 시켜놓은 것 같아요. 혹은 그렇죠. 거기에 순응을 하거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래서 한국이 특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심한 것 같고, 아주 심하죠. 그리고 그 랑그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오히려 그 왜곡된 랑그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거를 오히려 공고히 다지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그 랑그가 가지고 있는 공유되고 있는 혹은 합의되고 있는 그 체계 안에서의 자신들이 가지는 권력을 향유하기 위한 하나의 그 뭐 기표든 기의가 모두 기호 자체가 수단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기의와 기표 모두 둘 다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따질 거보다는 오히려 그 기표 기의 자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랑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좀 그런 것들을 탈피해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가 약간 그런 맞아요. 맞아요. 지금 사회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의 사실은 근데 낭비가 교회가 지배하고 그런 있어. 부분들을 음, 좀 더 견인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지을 수는 없어요. 부채질하고 있어요. 네, 랑- 종교에서. 그래서 랑그의 사실은 조작? 예. 형제교회나 이제 음. 이런 그 다양한 교회의 개혁적 형태가 나왔던 이유도 음, 어떤 면에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그 표현들이 사실 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없애고 그냥 형제, 형제. 자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형제여 자매여가 또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상태가 돼가지고 기독교만의 공유물인 것처럼 또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생각들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그 소시르의 이론적 접목을 제일 잘 접목적으로 분석한 것 같아요. 그 랑그를 사실은 독점하는 게 이데올로기적 조작이니까. 그렇죠. 예. 사실 교회 권력이 그게 제일 맹신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데올로기적 조작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정치판을 보면 딱 나오는데요. 아니 저 사람들 지난번에는 저거를 막 좋다 그러더니 아니 갑자기 왜 또 이 반대편에 이거를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미는 표현이 기회는 별로 사용이 중요하지 없어. 않는 거예요. 기표가 중요해. 기표를 누가 네. 선점하고 있느냐, 네. 그게 우리의 이슈가 되느냐, 네. 이제 이거에 관심인데 지금 하연이의 지적대로 교회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따르는 게 아니고 선봉에 서고 있다. 선봉을. 저는 교회가 선봉에 서고 네. 있지 않나. 저는 작년에는 광화문의 기호가 너무 막 서글프게 다가왔어요. 원래 광화문이라는 그 광장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었을까. 참 그렇게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지금 랑그를 아예 지배해 버렸지 않습니까? 아주 투박하고 무지한 것으로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우리 유진이. 이거. 여기 들릴 거예요. 아마 저쪽으로 내가 양쪽으로 해놨는데 또 가져가서 네. 하세요. 네. 우리 이제 유진이 얘기해보세요. 들릴 거예요. 언어하게 아마. 제일 시인의 눈으로 본 소시르를 한번 이해해. 네. 뭔 말이지? 혜연이 소리 잘 들리죠? 유진이 목소리? 그냥 잘 안 들려요. 그럼 가야겠네요. 들어야 돼. 우리 시인의 목소리를 들어요. 잘 들려? 잘 들리죠? 잘 들려요. 하연이가 말한 것처럼 그 예전에는 이제 교회나 아니면 제가 속해 있던 뭐 가정 환경, 사회 그런 곳에서 약간 그 랑그와 빠룰, 기표와 기의를 약간 동일시하고 또 기표에 약간 저도 모르게 지배되고 또 제가 그걸 또 같이 사용한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주희연 목사님과 주원규 목사님을 만나고 되게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저의 언어적인 그런 변화였는데 내가 시를 쓰는 활동에서 제일 큰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큰 변화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것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기존에 내가 뭐 A는 분명히 A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구나. 다 너머에 다른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또 이제 내 안에서 다시 새롭게 발견하기도 하고 이제 근데 그게 꼭 신앙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게 이제 한번 내 안에서 발동이 되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정치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언어 이런 거에서도 이건 좀 이상한데 약간 그런 걸 저도 모르게 이게 감지하게 되는 거를 이제 계속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나한테 글을 쓰고 꼭 항상 글 쓰는 건 아니지만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뭐 이게 진짜 그게 맞나? 내가 생각해오던 거 또 사회에서 내가 그게
A가 A라고 생각해오던 것이 진짜 진실인가 맞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활동 자체가 되게 나한테 필요하다, 유의미하다, 해야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되게 좀 순종적이고 되게 수능적인 그 성향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맞고, 그게 미덕같이 약간 그 배워왔거든요. 또 제가 집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모시고 살다 보니까 항상 막 되게 순종해야 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막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아니구나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조금씩 느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사실은 그 순종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겉으로 네 이렇게 하고 무조건 따라주고,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따르는 행동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문화와 생각과 이런 것들을 또 견인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굉장히 수동적이고 나는 누군가의 말을 하면 그거를 따라서 들어야 되는 존재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가 유불교가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 같은 경우에도 야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다시 환생해서 좋은 인생을 살아 이제 이렇게 되고, 유교는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이제 생각나는데 그 도덕에서 그 배우면서 유교의 어떤 그 의식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예를 갖춘다. 특히 우리는 예의범절 아주 목성 걸잖아요. 근데 그 예 중에서 그런 예 있어요. 지금 뭐 장례식 지내는 것도 3일장을 드린다. 근데 저는 코로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중에 하나는 장례 문화 이런 거 다 예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난한 자와 부자인 사람들이 굉장히 극차가 나는 이런 문화들이죠. 결혼식, 관혼 상제 이런 거 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예를 얼마만큼 성대하게 갖추느냐가 계급의 차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 하연이 계급 되게 높아요. 결혼식을 몇 번씩 해요. 결혼식 몇 번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표의 향연. 그래서 뭐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몇 년 동안 얼마를 상을 지내야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러고 이게 다 그 예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사실은 인간의 모든 삶을 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주요한 어떤 감정의 결들까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진이가 깨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자아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서느냐 이것과 저는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막 반응을 하고 이런 불순종하고가 아니고 순종의 진짜 순종의 의미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개혁적인 거죠.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하면 보통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골치 아파 그냥 이렇게 따라. 그리고 부모님이 아무려면 나쁜 소리 하겠니? 뭐 이런. 그렇죠. 감사한 일이. 우리 사회가 사실은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뭐 개혁이라는 말 정말 너무 어렵고요. 혁신이라는 말 저는 그냥 표현만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개혁당 아닌 사람이 없잖아. 전부 다 혁신 아닌 사람이 없잖아. 기독교도 다 목사님 다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신 개혁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했던 가장 큰 의미는 결국 그냥 침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현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딸려 있는 다양한 이 표현의 가지치기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진애 대표님이 얘기한 수화라는 개념 오히려 더 왜냐하면 침묵에 있어서 그냥 본질적인 언어의 요소만 남기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좀 달리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소시루 감사합니다. 좋네요. 그래서 소시루에 대해서는 뭐 이 사람에 대해서기보다는 저는 되게 학자로서 이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장해놓고 갔다는 점. 맞아요. 그게 저는 스승의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스승은 자기가 완성해서 다 해가지고 짠 내놓는 게 스승이 아니라 자기는 그 기본적인 광맥을 열어놓고 다양한 것들을 퍼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지점에서 훌륭한 학자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진짜 좋아하실 만한 이제 철학자가 나왔습니다. 철학자라기보다 심리학자 자크 라캉을 좀 한번 하고, 라캉은 진짜 할 얘기 많아요. 라캉. 자칭 라캉 전문가입니까? 라캉 전문가.
저 융보다 더 좋아해요. 뭐 하여튼 뭐 예. 그래서 라칸 보시면 우리 꿈 해몽이 이제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어떤 철학. 네. 네. 이 다양하게 이제 오늘은 언어학적 측면에서의 철학을 네. 이야기했는데요. 네, 뭐. 다양하게 뭐 지난번에는 네. 이제 문화적인 것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네. 단순히 철학해서 뭐 철학이 뭐지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 다양한 인간의 삶의 장르를 결국은 철학이라는 공간에서 만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라칸 네. 뭐 얼마나 전문가이신지. 아이 뭔가 전문가. 예. 네, 다음 주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